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232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잘 보고 따라서 정리를 한 다음에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로마의 성립과 발전을 할 건데요. 우리는 232페이지와 233페이지를 한꺼번에 쭉 나가면서 이야기할 건데, 로마의 성립과 그리고 로마의 쇠퇴, 그 다음에 분열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두 페이지에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조금 책을 읽어보다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를 먼저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고서 이 기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기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왕정이 처음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있는 시절이죠. 로마에는 왕이 있는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사라지는 공화정의 시기, 그리고 3명의 군인이 정치를 하는 삼두정치가 있는데요. 삼두정치는 1차와 2차에 걸친 삼두정치가 있습니다. 이 삼두정치가 끝날 때 바로 로마는요, 원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제정이라는 이름으로 황제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제정과 요 중흥기 요 사이에 군인이 황제가 되는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다가 두 개의 로마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정에서 중흥과 분열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왕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 로마는 테베레강 하류의 작은 포시국가에서 출발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후 왕을 추방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존재했는데요. 이 왕은 바로 에트루리아의 왕, 에트루리아 왕정의 왕이 로마를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집안이 추방당하고 이제 로마는 공화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공화정에 관한 로마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화정에 대해서 한번 쭉 2번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이 공화정 기간에 어떤 순간이 있어요. 바로 시민권 투쟁과 다음에 로마의 이탈리아 통일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공화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공화정입니다. 로마의 공화정, 이제 왕이란 존재가 사라져요. 왕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로마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 일을 해야 할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을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고 권력 기관은 딱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집정관, 바로 나라 일을 전체적으로 맡아보는 이 집정관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정관, 전직 집정관들이 모여있는 원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 원로원은 여러분들 그 대학교 책에서 보면 집정관에 요청을 받아서 모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원로원은 집정관에게 여러 가지 충고나 조언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원은 집정관 일을 처음 하니까 집정관이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막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집정관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견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견제도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최고 권력 기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공화정이긴 하지만 귀족들만 정치하는 기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귀족들이 정치를 다 도맡아서 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면서 자신들도 뭘 하게 해달라?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으쌰으쌰하기 시작하죠. 서로 뭉쳐가지고 시민권을 주세요 하면서 하는, 넘어가 볼까요? 옆으로. 자, 시민권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이 시민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파업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놓는 거죠. 던져놓고 나 뭐 다 될 때까지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파업을 일으키는데 이 파업의 이름이 바로 성산사건이야. 로마의 시민들이 모든 짐을 다 둘러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 귀족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왜 발등에 불이 떨어지냐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옆으로 가볼까요? 자, 시민권 투쟁과 이탈리아 통일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탈리아 통일을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귀족만으로 전쟁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귀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줘야지만 전쟁의 승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시민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네. 산으로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어떻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수렴이 되어서 만들어진 기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민관과 평민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호민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친구냐면 바로 이 집정관과 원로원의 일이 우리나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했던 그 정책들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평민들만의, 쉽게 말해서 평민, 다른 말로 시민들이죠. 시민들만의 평민회의 개최, 그러니까 평민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은 12표법, 바로 법의 평등한 집행을 위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글자로 쓰여진 성문법을 만들게 됩니다. 12표법. 이러한 성산사건과 12표법을 통해서 시민들은 점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리키니우스법이라던가 호르텐시우스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냐면 귀족과 시민이 법적으로 동등해집니다. 법적으로 동등해지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부심이 엄청나게 대단해지게 되고요. 그게 바로 원동력이 되어서 이탈리아 반도가 같이 통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민권 투쟁과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같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원활하게 확대가 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이탈리아 반도를 전체를 호령하는 국가로 변모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결과로 어떠한 일도 벌어지냐면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서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바로 로마의 제국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귀족과 시민이 법적으로 동등해지고 이탈리아 반도도 통일했던 로마는요, 엄청나게 자신감에 가득 차서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로마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국가와 한판 붙게 됩니다. 이 카르타고는 지금 어디쯤이냐면 바로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연안의 바닷가에 있는 국가였다라고 해요.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 알프스를 코끼리를 타고서 넘은 카르타고의 장군인데요. 이러한 친구가 나타나면서 로마가 사실 엄청나게 커다란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에 로마가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서부 지중해, 바로 서쪽 지중해 바다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는요, 이제 시간이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동부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동부, 동지중해 그리스 세계까지 정복하면서 지중해 전역을 아우르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동부 지중해를 장악했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마케도니아 전쟁이라던가 코린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부 지중해, 동부 지중해 순서로 장악한 로마는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남기는데요.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남기게 됩니다. 자, 로마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탈리아 반도도 통일하고, 그리고 또 포에니 전쟁, 그리고 여기 두 번의 마케도니아 전쟁이라든가 코린트 전쟁을 통해서 서부 지중해, 동부 지중해를 장악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라를 넓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로마에게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로마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잠깐 칠판을 좀 넘길게요. 자, 로마는 이제부터 공화정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사실 로마라고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는데요. 공화정의 위기를 맞습니다. 영토 확장도 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민권도 막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반도도 막 통일도 하고, 그리고 또 포에니 전쟁도 승리하고, 그다음에 동부 지중해도 마케도니아 전쟁이라든가 코린트 전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전쟁, 코린트 전쟁을 통해서 동부 지중해도 장악해서 전 지중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지만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가 도대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로마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장을 만듭니다. 귀족들이 대농장을 만드는데 이 대농장이 그때 이름으로 라티푼디움을 만들어요. 근데 이 라티푼디움에서 농산물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농산물이 어디로 막 쏟아져 들어오냐면 바로 로마로 막 쏟아져 들어와요. 싼 값에, 엄청나게 싼 값에 막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로마로 싼 값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마치 듣기에는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싼 농산물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티푼디움이 등장하게 되고 농산물이 싸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농산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자영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영농민들이 몰락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자영농민들은요 로마의 시민들이자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로마의 자영농민이 몰락한다, 다른 말로 로마의 군인들이 몰락한다 라고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정치 참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로마의 기둥이, 로마의 정치 참여도 안 되고 로마의 군인도 못하게 되니까 로마의 위기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농민을 한번 살려보자 라고 외치면서 나타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바로 그라쿠스 형제예요. 그라쿠스 형제가 자연농민을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해봐요. 먼저 첫 번째 형이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형 그라쿠스, 바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바로 농지법을 실시하고자 해요. 자,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호민관으로 선출된 그라쿠스 형제는 공유지 보유량을 제한하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형 그라쿠스는 농지법,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공유지 보유량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귀족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 귀족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귀족이라면 순순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형 그라쿠스의 농지법으로 인해서 형은 어떻게 되냐면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생 그라쿠스, 바로 가이우스 그라쿠스라고 하는 친구는 공물법을 시행하고자 했지만 결국에 자신도 형과 비슷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시민의 정치 참여와 로마의 군사력은 약해지게 되면서 스스로 군대를 가진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군인 정치가들이 서로가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싸우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면서 바로 로마는 더욱더 혼란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1차, 2차 삼두 정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로마가 어떻게 위기를 맞았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잠깐 칠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서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